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2월 9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믿고 쓰는 선발투수 문자당의 정호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상당히 바빴다고 말씀하셨어요. 뭐 선거가 있으시다면서요. 제가 뭐 민주노총 관련 일을 안 한 지가 2년이 넘었는데 예. 어쩌다가 또 선거에 개입하게 돼가지고 좀 바쁩니다. 좀 소개해 주시죠. 어떤 선거인지. 선거 얘기는 사실 공정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 근데 우리 방송이 공정하죠, 그죠? 지극히 편파적이죠. 예, 저희는 불공정한 방송이기 때문에요. 예, 항상 약자만 응원하는 이런 방송이라 예.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 민주노총이라 하면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죠. 그때는 민주노총 하면 참 우리 사회를 뭐 산소 같은 존재 뭐 이렇게 다들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긴 공감해요. 공감합니다. 저는 산소 갔다 오게 이영애가 예. 생각. 그러니까 저도 이영애를 떠올리고 있어가지고요. 예. 그러다가 사실 또 뭐 민주노총이 우리 사회에서 기여하고 앞으로 또 기여할 바가 굉장히 크긴 하죠. 그렇죠. 근데 최근에 예컨대 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만찬에 불렀는데 안 가 이러는 바람에 그랬었죠. 엄청나게 욕을 먹었죠. 네, 그랬었죠. 뭐 저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만 저도 참 한심해 죽겠는 게 예. 가야지 일단. 그러니까요. 가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맞아요. 아예 뭐 안 간다. 이거 뭐 말도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민주노총 조합원이 한 80만 명 정도 되고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좀 드문 일인데 80만 명 조합원 직접 투표로 위원장을 뽑아요. 다른 나라에는 이렇게 안 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예. 총연맹이잖아요.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예. 그러니까 단위 노조에는 당연히 직접 뽑죠. 예. 근데 단위 노조의 상급 단체가 연맹이고 예. 연맹의 가맹 단위는 개인이 아닙니다. 노조가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 대표가 뽑으면 되는 거죠. 하물며 예. 연맹들의 총합이 총연맹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좀 이상한 거예요. 조합원들이 직접 상급 단체의 지도부를 직접 투표로 뽑는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예컨대 이제 87년 6월 항쟁에 강렬한 기억이 있어서 그 전에 간접 선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 그렇지만 그렇죠.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인 선거이긴 해요. 근데 뭐 이제 이미 3년 전에 한 차례, 그다음에 이번에 2차례 두 번째 직접 선거를 하고 있고 네 팀이 나와서 선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방송이 나가는 9일경에는 아마 결선 투표 들어갈 거예요. 그것도 50% 지지를 못 받으면 그렇죠. 결선을 하는군요. 그러니까 네 팀 중에 어느 한 팀이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하면 결선 투표 1, 2위 팀이 결선 투표를 하는데 편파적인 방송이니까 말씀을 드릴까 말까. 뭐 얘기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오늘 알쓸신노 두 번째 이야기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겁니까? 지난 시간에 뭐 성경 이야기하고 사서성경 얘기하고 해서 참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재밌었습니다. 재밌었나요? 예, 저희 애청자분들도요. 역사적인 노동 이야기 너무나 좋아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헌법 이야기. 좀 더 어려워지는데요. 헌법하면 일단 골치부터 지끈지끈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최근 10년 사이에 헌법이 굉장히 친숙해졌죠. 우리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렇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참 뭐 가슴 심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구나. 이걸 그 촛불 과정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특히나 이명박근혜 이 무지막지하고 무식한 그렇죠. 통치를 겪다 보니까 민주공화국의 소중함을 더더욱 느끼게 되는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공약을 했고 내년 지자체까지는 개헌안을 내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헌법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헌법 얘기하면 노동 3권은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고등학교 때도 배웠었죠. 노동 3권. 노동 3권 권리. 3권 권리. 근데 의무도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에 노동은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헌법을 조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등등등등 나가고요. 2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의무가 나오는군요. 그렇죠.
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이 정한다. 예. 밑줄 쳐야죠. 인간의 존엄성 밑줄 딱 쳐놓으시고요. 예. 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등등등 나가고요. 5항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6항 국가유공자, 상위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이것이 헌법 32조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4, 5, 6항에 특별한 대접을 해주는 예. 여자 청소년 국가유공자가 있다는 것. 이거 헌법입니다. 그래서 뭐 예컨대 민주화운동 보상자들도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뭐 왜 대접을 해주냐 뭐 이러고 있습니다만 헌법에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요. 헌법에 있는데.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 정체성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중요하다 이 말씀드리고요. 3항 밑줄 치셔야 된다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해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왜 신나는 노동이라고 억지로라도 이름을 붙이냐 하면 노동하는 사람은 존엄한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야 되는 것인데 노예 노동 비스무리한 그런 사회적 풍토 좀 바꿔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이거를 재미로 얘기할 수는 없으나 이 항이 근로의 의무를 진다예요. 예. 궁극주의 국가도 아닌데 어떻게 근로를 의무적으로 하지? 내가 안 하면 그만이지. 이럴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이 국가는 근로의 의무와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아하. 이게 좀 어려운데 사실은 그럼 이 법률이 뭐냐? 법률로 정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죠. 예. 근데 이 법률이 뭐냐 하면 전시 근로동원법입니다. 아, 전쟁 났었을 때요? 네, 전쟁이 나면 뭐 징발을 하든 징용을 하든. 예. 근데 이 법이 99년에 폐지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 대한민국 헌법 32조 2항의 이 조항은 사실상 법률이 없음으로 인해서 지켜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뭐 계엄령이 됐든 뭐가 됐든 발동될 수 있는 조항이다. 이런 것이고요. 예. 33조가 이제 권리입니다. 권리. 요게 참 애매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특히 노동계에서는 할 말이 많은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근로자는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이것은 뭐 대부분 세계 공통적이고요. 헌법에 명시하지 않은 나라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동 3권은 수백 년 자본주의 역사에서 그야말로 헌장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동 3권을 헌법에서 빼자고 주장하는 그런 자들도 있고 경총, 정경련 이런 데서 이거 뺍시다 헌법에서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웃기지 마시고요. 그렇죠. 2항 3항은 오히려 노동 3권을 제한하는 헌법적 근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오히려 빼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조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이게 법률이 하나는 자에 하나여, 정하는 자에 하나여라는 것은 그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유럽 같은 데는 판사들 공무원이잖아요. 판사 노조 있습니다. 그래요? LA 유명한 LA 경찰 노조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은 우리나라 법에서는 노동조합을 조직하지 못하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 조항에 따라서 공무원, 교사 단결권은 부여되지만 단체 행동권은 제한되는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한을 없애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노동계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내년 모르겠습니다. 개헌안이 어떻게 나올지 과연 지금의 여소야대 국회에서 개헌안이 발의돼야 되잖아요. 국회에서. 그렇죠. 3분의 2. 3분의 2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요. 그 얘기 좀 들어봅시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저는 항상 예상을 하는데 지난번 총선에서도 대부분 그때 민주당이 대패할 거라 보통 그런 예상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때 방송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둘이 내기를 했어요. 저는 대패 아니다. 분명히 과반 이상까지는 아니겠지만 승리는 할 것이다. 이렇게 내기를 해가지고 제가 막걸리 얻어먹었거든요. 박 PD가 지셨네. 좋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걸었는데요? 저는 그 당시 새누리였죠. 새누리가 과반 이상을 먹을 것이다. 개헌선에 육박할 거다. 그랬었죠. 그때 개헌선. 근데 제가 진행자도 아닌데 갑자기.
어쨌든 뭐 잘 모르겠어요. 개헌안이 과연 나올지 모르겠는데 예. 제 생각입니다. 제 주장을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뭐 보통 이제 개헌이라고 하면 권력 분배, 권력 체계에 관한 것들을 많이 정치권에서 얘기를 되는데 저는 대한민국 국민, 시민, 노동자들의 권리를 어떻게 더 인간의 존엄성에 가깝게 보장할 것인가로 좀 많이들 고민하고 해주셨으면 하는, 그리고 물론 이제 노동자들도 많이 주장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노동 3권,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현 87년 6월 항쟁으로 만들어진 현행 헌법, 굉장히 훌륭한 헌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러저러한 권리 제한이 있는 이 헌법인데, 제헌 헌법 있잖아요. 우리나라 제헌 헌법. 에는 노동 4권이 있었어요. 어이? 하나가 더 있었네요? 그렇죠. 하나 더 있습니다. 오. 지금 얘기하면 막 진짜 세상이 뒤집어질 그런 이야기인데 1948년 7월 17일 날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됩니다. 여기에 18조 2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와! 이게 문장이 조금 어려운데 이런 겁니다. 이게 노동 3권 더하기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 균점권이라는 유명한 조항인데, 근데 기업체, 그러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이라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이 기업체라 함은 사장, 그러니까 자본가는 돈을 대고 노동자는 노력을 댄 것이니 거기서 나온 성과는 당연히 골고루 나누어야 한다. 아하. 이겁니다. 이 정신이 있었고요. 이것이 헌법에 반영됐고. 근데 물론 이제 아까 근로의 의무에서도 법률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시행되지 않고, 뭐 사실은 뭐 전쟁 안 나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되긴 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것도 법률은 없었어요, 결국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잠깐 역사를 훑어볼 텐데 없어지긴 하는데, 이것이 이제 이 균점제인데 지금은 생사도 불분명한 그분 이건희 씨. 누워 계신 분요. 누워 있는지 잘 모르고 어쨌든 뭐 몇 년 됐죠, 그죠? 그렇죠. 이분이 생전이면 고인은 아니고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어쨌든 돌아다니실 때. 누워 계셔. 와병전. 와병전 좋네요. 저도 참 많이 배웁니다. 이 어휘가. 지지난 시간에 쾌감 때문에 제가 막 머릿속이 하얘졌는데. 네. 어쨌든 와병전에 이익 공유제라는 것이 이제 꽤 회자가 됐었어요, 정치권에서.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건희 씨가 일가를 경제학에서 듣도 보도 못한 그걸 들고 나와가지고 기업하는 사람들 어렵게 한다고. 이 무식한 양반아, 우리나라 제헌헌법에 딱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익균점권이라고. 이게 똑같은 거네요. 그렇죠. 오히려 이 공유제보다 훨씬 수위가 높은 것이 우리나라 제헌헌법의 정신이었다는 건데, 이걸 한번 살펴보면 전후의 배경 앞뒤 1948년 헌법이 제정되는 당시의 전후 사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는 지금 기준으로 치면 굉장히 왼쪽에 가깝습니다. 좌익적 분위기가 팽배하죠. 팽배했었어요. 물론 이제 남북이 이미 분단된 상태긴 합니다만 일제 식민지 치하를 거치면서 독립운동가들 대부분은 진보적이었죠. 예를 들어 김구 선생 같은 분은 굉장히 극우적인 분이에요. 그죠? 이런 분들조차도 이런 예컨대 진보적인 사상 대단히 동의한 이런 정도니까 지금으로 치면 굉장히 급진적인 거죠, 당시. 그렇죠. 이익균점이라니 말이 돼? 이럴 것 같습니다만 이거를 주장한 게 좌파 진보적인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이 전진한이라는 이름은 또 전진적이네. 어쨌든 이 양반이 이제 당시 국회의원이었는데 굉장히 극우적인 인물이에요. 해방 당시에. 해방 직후에서 48년까지는 전평이라는 유명한 노동조합 조직이 있었습니다. 전국 노동조합 평의회. 이들이 뭐 철도 파업도 하고 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철도 민영화 저지 파업이 이제 그 후예들이 될 텐데, 근데 이 전평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승만이 어용노총을 만듭니다. 이게 대한노총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 대한노총의 역사가 참 기가 막힌데 위원장이 이승만, 그다음에 감찰부장인지 뭔지가 김두한. 깡패 김두한 있잖아요. 이 깡패 김두한을 뭐 영웅시하는 이런 황당한 일도 이제 벌어지는데 깡패 맞습니다. 깡패 정도가 아니라
테러리스트예요. 그렇죠. 철도 노조 이게 지금도 육성이 남아 있는데 CBS인가 하는 방송에서 이제 노변 정담이라고 옛날 정치인들 대담하는 그 음성 파일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예. 사람이 어찌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철도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기관총을 들고 가서 쏴 죽였다. 용산역에 수백 명을 자기가 파묻었다. 이런 얘기를 자기 목소리로 자기가 해요? 네, 자기가 합니다. 와. 아니 사람 죽인 게 자랑입니까? 그 민간인을 전시도 아닌 그러니까요. 파업 노동자들 기관총으로 쏴 죽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런 자들을 영웅시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 균점권을 발의한 의원 전진환이라는 사람이 그 계열이에요. 예. 이게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공산주의자들의 침투와 전복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하. 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평등 세상을 다 원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평등을 얘기하니까 이런 것들을 헌법에 명시하지 않으면 공산주의자들에 대항할 수 없다. 이래서 오히려 평등적인 이익균점권을 제기한 것이 이 이익균점권.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물었던 노동 사건이 헌법에 박히게 된 배경이다. 이 말씀 드리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언제 없어진 겁니까? 자, 이걸 따져보니 이게 이제 헌법 18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인데 이 법률이 정하지 못한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4.19가 터지고 그리고 4.19 후에 이제 좀 제대로 했으면 이것이 법률이 만들어지고 시행될 뻔했겠죠. 예. 근데 그 법률도 못 만들고 어영부영하는 사이에 박정희가 등장을 하죠. 아하. 오히려 쿠데타를 합니다. 박근혜 아버지 닭깎기 마사오가 그래서 집권하자마자 없애버려요 이거를. 아하. 그래서 그냥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렇군요. 되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게 또 6월 항쟁 그 1987년 6월 항쟁 후에 헌법이 다시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비슷한 게 등장을 해요. 비슷한 거요? 이게 헌법 현행헌법입니다. 제 119조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대한민국 헌법 제 119조 2항 국가는 균형 있는 국가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게 그 유명한 119조 경제 민주화 조항이라고 합니다. 예. 이 조항을 지금은 존재마저 흐릿해진 김종인 씨. 그 양반요? 그 양반이 자기가 이 조항을 주장하고 관철시켰다. 이렇게 하면서 경제민주화 전도사라고. 예. 지난 대선 그 전에 총선 기간에. 근데 사실 또 남재희 씨나 이런 분들은 웃기지 마시고 이렇게 이제 또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조항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꽤 있어요. 이게 당장 이 균점제로 이어지진 않습니다만 여기에 몇 가지 이제 어휘들이 등장을 해요. 소득 분배, 적정한 소득 분배. 그다음에 경제력의 남용 방지. 경제 주체 간의 조화. 요것을 위해서 국가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독점을 방지한다거나 재벌을 좀 착하게 만든다거나. 근데 당연히 이제 경제 이른바 재계에서는 강력 반발하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서 경제 주체 간의 조화. 그 경제 주체가 노동자가 포함되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그죠. 헌법이 개정되더라도 이 조항만큼은 더 강조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아니 그리고 저는 119조 너무 뒤에 있는 것 같아요. 한 19조 정도로 앞으로 당겼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근데 또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119잖아요. 119조. 그러니까 119. 119. 그럴 수도 있겠군요. 이게 진짜 긴급 구호 대란이 필요한 조항이다. 이 즈음에 음모론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정말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어쩌다 보니까 119조가 된 것이 아니라 이 강조하기 위해서 큰 그림을 누군가가 그린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것도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아니면 다음에는 4.16 이렇게 해도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더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조항조차도 좌파적이다, 뭐 심지어는 사회적 경제 가지고도 사회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무식한 정치들이 예. 수두룩한데 이거 당연한 거고요. 재헌헌법 정신일 뿐만 아니라 지금 현행헌법은 다른 뭐 불비하고 미비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거대한 민중항쟁, 유월항쟁으로 만들어진 헌법이라는 것. 그래서 곳곳에 그런 저항 정신들, 평등에 대한 사상들을 담고 있다는 것만큼은 좀 기억해야 될 거고요. 이런 거 한번 상기해 볼까요? 한 10몇 년 전에 민주노동당 있었죠. 무상교육, 무상의료 이 얘기를 하니까 저 빨갱이 새끼들 맞아요. 그랬잖아요. 근데 불과 10년 만에 너도 나도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박근혜도 살짝 얘기했어요. 박근혜도 얘기하고 오세훈 무상교육, 무상급식이죠 물론. 그렇죠. 이거 반대하다가 아웃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골고루 잘 사는, 그다음에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욕구 이것은 굉장히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그것이 폭발하느냐 마느냐 이런 정도의 차이이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지금 편견 중에 하나가 파업 이러면은 왠지 불편하고 저 사람들 또 잊을만 하면 하네? 뭐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에서 또 유래가 된 건지. 말입니다. 경제도 어려운데 웬 파업? 그러면 경제가 좀 나아지면 경제가 살만한 올라가려고 하는데 웬 파업? 그러니까요. 이렇게 나오고 심지어 가뭄의 웬 파업? 장마철에 웬 파업? 그렇죠. 아니, 천재지변했다. 어쨌든 이게 이제 파업에 대한 편견과 불편함 인식들이 있는데 조금 길고 혹은 따분할지도 모르는 노동 3권을 얘기를 했는데 노동 3권의 마지막 그러니까 노동 3권이 단결권, 교섭권, 행동권이에요. 그렇죠. 행동입니다. 단체 행동. 노동자들의 단체 행동. 이거는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헌법적 권리입니다. 그리고 뭐 파업을 말씀드렸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그 힘든 일을 일부러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교섭, 대화해서 안 되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다른 민주주의적 의식은 굉장히 빠르게 우리 사회가 성장을 했는데 노동권, 그다음에 노동자, 특히 파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편견이 있어요. 지금도 예컨대 학교 비정규직들 물론 파업까지 가진 않았어요. 유보를 했고 지난주에는 건설 노동자들이 파업은 아니고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고 한강 다리를 마포대교를 일시 점거하기도 하고 이랬었어요. 불편하죠, 물론. 불편하죠. 근데 문제는 그들이 왜 파업을 하는가? 이게 문재인 정부에 대한 파업인가? 아닙니다. 아닌 거예요. 예컨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급식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다는 것은 학교 당국에 대한 상대방은 학교지 이걸 문재인 정부에 요구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단결권의 기본적인 행사는 사용자 즉 자본가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잘하고 있는데 왜 파업합니까? 아니 문재인 정부에 대한 파업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고요. 건설 노동자들의 단체 행동 국회에 관한 겁니다. 국회에서 이제 법을 여소야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소여 집권당에 대한 지원의 의미도 사실 있어요. 그렇죠. 지금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는 거지 여당이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물론 여당 일부도 좀 꼴사나운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그렇죠. 말씀드렸듯이 가뭄의 웬파업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우리나라 역사, 노동운동의 역사 중에 진짜 잘 모르는 부분 한번 말씀드릴게요. 6.25 전쟁 때요. 파업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전시면 파업하면 좀 위험한 상황이 많이 벌어졌을 것 같은데요. 그 총살시킬 것 같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심지어 그 민간인인 김두한도 기관총으로 파업 노동자를 쏴 죽였다. 그렇죠. 이러는 판인데 그건 평시였었단 말이에요. 이건 전쟁 6.25 전쟁 기간에 파업이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노동 사건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법률이 없었어요. 이 균점권에 관한 법률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같은 노동 3권에 해당되는 법률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게 법인지도 몰라. 그런데 파업이 굉장히 노동쟁이죠. 노동쟁이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거 다 읽을 수 있을려나 모르겠는데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51년 9월 인천 부두 노동자들이 노임 및 조합비 과잉 징수에 항의해 파업을 하다. 51년 11월 인천 부두 노동자 1만여 명이 임금 5할, 식량 배급을 요구하며 미군을 상대로 파업을 하고 요구를 관철시켰다. 51년 11월 부산 부두 노동자들이 군수물자 소각이라 하면 태웠다는 거예요. 군수물자를 태워 총살시키지. 그다음에
대사관을 이야. 미국 대사관 방화를 해. 방화를 했다고요? 그리고 변기창을 폭파시켜. 이건 너무 센데요? 이 빨갱이들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을 못 받으니까 파업을 했고 결국 요구 들어줍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52년 영월, 도계, 장성, 은성, 화순 그래서 광산 노동자들이 체불임금과 식량 대책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입니다. 52년 3월 부산 조선방직에서 전체 노동자가 파업을 합니다. 1343개의 직조기와 109대의 정방기가 운전을 완전 정지하게 됩니다. 아하. 그다음에 조선산업노조가 체불임금을 지급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합니다. 52년 4월 주한 염전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합니다. 그리고 53년 2월까지 부산 부도 노동자들이 1000여 명이 이건 좀 사실은 싸워야 되겠네. 미군이 조선 노동자를 학살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파업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 군사 시설을 파괴하고 이런 보십시오. 일부만 읽어드렸는데 방직, 부두, 광산 이런 그 노동자들의 쟁의 행위는 전시인데도 이게 단순히 사실은 소극적인 파업은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인데 이것을 넘어서서 기계 파괴, 전시회. 근데 이것이 전쟁을 하고 있던 북한의 사주나 조종에 따른 것이 아닌 거예요. 원인이 있었던 거죠. 만성적인 체불. 아하. 그리고 51년과 52년이 전시에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헌법은 있는데 법률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국회에서 이 법률을 이때 만듭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노동쟁의 조정 그 당시입니다. 노동쟁의 조정법 등등 하는 노동강의 법령들이 전시에 다 정비가 돼요. 전시에 이런 일이 벌어졌군요. 네. 그러니까 이거 거의 모르는 일이고. 그렇군요. 지금도 합법적인 파업을 해도 저 때려 죽일 놈들 이러는 판인데. 전쟁 중에 파업을 해? 그리고 이걸 또 받아들여서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어? 와하. 이런 겁니다. 이게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의 존엄성, 노동자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군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역사에서도 입증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근데 신기하네요. 이승만이 한강다리 끊고 도망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수도도 대전으로 옮겼다가 점점점 밑으로 내려가고 이랬었는데 이 당시 어떻게 법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전진한 씨의 표현이 아마 맞을 거예요. 기본적인 배려와 조건들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공산주의자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극우 인사들의 이야기긴 합니다만 그야말로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우리는 평등 세상입니다. 이렇게 이제 선전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전시 생산력의 기본인 이런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존의 조건들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그냥 밑에서부터 허물어지는 거니까 오히려 그들의 최소한의 조건을 만들어주자 해서 국회가 가동되고 파업이 무마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 볼 수 있겠죠. 저는 근데 이런 의심도 들거든요. 전시니까 급하니까 이런 법까지 만들면서 노동자들을 이렇게 좀 했다가 전쟁 끝나자마자 이거 다 없애지 않았을까? 실로 그러합니다. 진짜예요? 실로 그렇습니다. 47년, 8년에 만들어진 대한노총은 이승만이 위원장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김두한이 감찰부장인지 청년부장인지고. 그러다 보니까 당시 이제 모든 노동조합은 대한노총 소속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그 노조를 마음대로 만들 수도 없고 어디 다른 노조로 만들 수가 없고 권력에 의해서 통제되는 노동조합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60년 4.19 혁명을 통해서 노동운동이 굉장히 활발화되죠. 그래서 이제 어용 대한노총을 해체하고 새로운 노총을 만들자.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벌어지고 교원 노조도 이때 맹아들이 싹 틉니다. 될 법했는데 또 등장하지. 503호 아빠가 쿠데타를 하면서 참 희한한 짓을 합니다. 진짜 나쁜 짓을 하는 게 당시 이제 이른바 진보적인 노동운동 했던 자들은 전부 잡아들이고 대한노총 간부들을 중앙정보부에서 다 잡아들여가지고 중앙정보부가 노총을 만듭니다. 아니 자기들이 만들어요? 자기들이 만들어요. 대한노총 없애고 한국노총이라는 걸 만들어요. 물론 그 뿌리가 지금의 한국노총인 건 맞습니다만 또 한국노총 관계자들 너무 화내지 마시고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요랑쟁 거치고 하면서 내부 안팎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실제로 대한노총은 중앙정보부가 만든 겁니다. 한국노총이죠.
지금의 한국노총 중앙정보부가 만든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기업별 노조, 산별 노조로 전환을 해요. 예. 근데 노동운동의 대세가 산별 노조 운동이라고 하는데 의외로 국가 권력이 노조를 만들면 산별 노조로 역재편을 한 드문 사례인데 예. 그렇게 한 이유는 통제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겠군요. 그리고 암흑기를 맞이하죠, 노동운동에. 예. 그리고 10년 후 그 유명한 전태일, 청년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분신을 하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의 민주노총은 물론이고 한국노총도 노동운동의 정신은 전태일 정신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태일 열사에 대해서 저희 애청자분들은 대부분 다 잘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 이제 산업적 상황이 영세 수공업이잖아요. 그렇죠. 청계 피복 노조라는 걸 이제 구상을 하고 만드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분신한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노력을 했고 조사를 하고 지금 현대 노동운동 기법이나 정신과 거의 흡사해요. 그렇죠. 실태 조사를 먼저 합니다. 예. 그 당시 그 청계천 평화시장에 있었던 수만 명의 그 노동자들의 실태들을 진짜 혼자 그 조사를 해가지고 근데 아무데도 안 받아주니까 경향신문에 이제 갖다 줬는데 대서특필이 돼요. 예. 하루 노동 시간이 뭐 19시간씩 되고 그다음에 뭐 타이밍 약이라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히로뽕에 가까운 이런 것들을 먹여가면서 그러니까요. 잠 안 자게. 열 몇 살 된 아이들 여공들이라고 그랬죠. 여공들 일을 시키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그 당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한테 편지도 씁니다. 이런 실태를 알아주시고 근데 뭐 개무시당한 유경수 여사가 뭐 따뜻하게 뭐 서민들을 보살펴 웃기고 있네. 그러니까요. 쇼하지 마시고요. 개무시당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노동청에 찾아가서 고발을 하니까 아예 상대도 안 해주죠. 그렇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22살입니다. 22살 청년 노동자. 그리고 진짜 가슴 아픈 게 자기도 월급 몇 푼 안 되면서 시다들 지금으로 치면 비정규 10대 노동자겠죠. 그렇죠. 자기 버스비를 아껴서 청계천에서 쌍문동이 집이었거든요. 걸어다니고 풀빵을 사준 거예요. 그 아이들 동생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죽으면서 남긴 이야기 중에 하나가 당시 모든 법률이 한자로 돼 있잖아요. 조사 빼놓고는 전부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을 배워야 되겠는데 한자를 모르니까 이제 못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일기에 써놓은 게 대학생 친구 한 명만 있었으면 그랬었죠. 그런 거를 써요. 그래서 이제 당시 서울 법대생들이 그게 이제 전격적으로 장례식을 치르는 과정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식인으로서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그렇죠. 지식인으로서 이제 사회적 책무를 느끼게 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당시 뭐 이러저러하게 수배대에 있던 그 조영래 변호사라는 분이 등장을 합니다. 당시 이제 수배대에 있던 분이에요. 이분이 그 이소선 어머니, 그다음에 청계 피복 노조 관계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책을 쓰죠. 그 유명한 전태일 평전입니다. 그렇죠. 당시 이제 전태일의 분신 사건조차도 묻힐 뻔했던 것을 서울대 법대 학생들이 같이 싸워주면서 사회 문제화 됐고 또 그러고 또 몇 년 후에 또 이제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질 만한 것을 수배된 대학생 서울대 법대생이죠 물론 조영래 그때 이미 뭐 사법시험 패스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태일 평전을 써냈고 70대 중반에 이제 그 전태일 평전이 필사해서 돌아다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에서 먼저 출판이 돼요. 전태일 평전은. 그러다가 이제 국내에 들어온 게 83년에 전태일 평전이 알려지죠. 뭐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도 민주노총은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게 11월 13일이거든요. 그 주에 이제 전국 노동자 대회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 노동자 대회라는 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매우 안타깝게도 민주노총도 성찰할 게 많을 거예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이었나. 그렇죠. 전태일은 미싱사였어요. 지금 오늘로 치면 정규직이죠. 시다들은 이제 비정규직. 진짜 그 시다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대기업 중심의 민주노총 또는 민주노조 운동이 과연 비정규직
들을 얼마나 잘 보듬어 안고 있는가 하는 깊은 성찰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전태일 시대보다 과연 우리나라 법제도는 나아졌는가? 그러니까요. 그렇게 나아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동 존중 사회를 실현하려는 문재인 정부는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고, 또 민주노총을 비롯한 대공장, 대기업 노조들은 비정규직의 아픔에 대해서 더 많이 보듬고 그렇죠. 배려하고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오늘도 정호희 대표님으로부터 커다란 깨달음을 저희가 들은 것 같습니다. 진짜 노동에 대해서 저희가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지 처음 한 것 같아요. 특히 가장 충격적인 건 전시 상황에서도 우리는 파업을 해왔었다. 그리고 그렇게 파업으로 행동을 보여줬기 때문에 노동법이 개선이 될 수가 있었다. 이거 우리가 진짜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는 노동을 한다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우리는 그 인간의 존엄성을 알고 존중을 그렇죠. 해줘야 된다. 그렇죠. 이거를 저는 다시 배우게 됐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인간 존엄성, 인간의 그렇죠. 존엄성. 진짜 이거는 어디서도 훼손될 수 없는, 또 더 지켜주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이다. 오늘 너무 좀 재미없게 가지 않았나요? 아니요, 너무 묵직한 얘기를 하는 바람에. 너무 재밌었고요. 다음에는 어떤 재미난 알쓸신노 알려주시겠습니까? 노동하면 아무래도 자본주의 시대 노동이 진짜 노동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중세가 끝나고 산업혁명기로 접어드는 이 시대 이야기. 잠깐만 맛배기로 말씀드리면, 예컨대 레미제라블 같은 그렇죠. 대단한 문학 작품, 영화, 뮤지컬이 있잖아요. 여기 노동 이야기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유의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재밌겠는데요? 재미있게 들어주시기를.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더 재미난 알쓸신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어색한데 전태일 얘기하니까 갑자기 막 마음이 무거워져.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에는 노동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가 더 있었네요? 그렇죠. 하나 더 있습니다. 오. 지금 얘기하면 막 진짜 세상이 뒤집어질 그런 이야기인데 1948년 7월 17일 날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됩니다. 여기에 18조 2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와. 이게 문장이 조금 어려운데 이런 겁니다. 이게 노동 3권 더하기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 균점권이라는 유명한 조항인데, 예컨대 기업체, 그러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이라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이 기업체라 함은 사장, 그러니까 자본가는 돈을 대고 노동자는 노력을 댄 것이니 거기서 나온 성과는 당연히 골고루 나누어야 한다. 이겁니다. 이 정신이 있었고요. 이것이 헌법에 반영됐고. 근데 물론 이제 아까 그 근로의 의무에서도 법률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시행되지 않고, 사실 전쟁 안 나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되긴 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것도 법률은 없었어요, 결국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잠깐 역사를 훑어볼 텐데 없어지긴 하는데, 이것이 이제 이 균점제인데 지금은 생사도 불분명한 그분 이건희 씨. 누워 계신 분요. 누워 있는지 잘 모르고 어쨌든 몇 년 됐죠, 그죠? 그렇죠. 이분이 생전이면 고인은 아니고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어쨌든 돌아다니실 때. 누워 있기셔. 와병전. 와병전 좋네요. 저도 참 많이 배웁니다. 이 어휘가. 지지난 시간에는 쾌감 때문에 제가 막 머릿속이 하얘졌는데. 어쨌든 와병전에 이익 공유제라는 것이 이제 꽤 회자가 됐었어요, 정치권에서.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건희 씨가 일가를 하죠. 아니 경제학에서 듣도 보도 못한 그걸 들고 나와가지고 기업하는 사람들 어렵게 한다고. 이 무식한 양반아, 우리나라 재헌헌법에 딱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익균점권이라고. 똑같은 거네요. 그렇죠. 오히려 이 공유제보다 훨씬
예. 수위가 높은 것이 아하. 우리나라 재헌헌법의 정신이었다. 예. 건데 이걸 한번 살펴보면 그 전후의 배경 앞뒤 1948년 헌법이 제정되는 당시의 전후 사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는 지금 기준으로 치면 굉장히 왼쪽에 가깝습니다. 좌익적 분위기가 팽배하죠. 그렇죠. 팽배했었어요. 물론 이제 남북이 이미 분단된 상태긴 합니다. 그렇죠.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인 선거이긴 해요. 근데 뭐 이제 이미 3년 전에 한 차례, 그다음에 이번에 2차례 예. 두 번째 직접 선거를 하고 있고 네 팀이 나와서 선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방송이 나가는 9일경에는 아마 결선 투표 들어갈 거예요. 그것도 50% 지지를 못 받으면 그렇죠. 결선을 하는군요. 그러니까 네 팀 중에 어느 한 팀이 과반수 예. 득표를 하지 못하면 결선 투표, 1, 2위 팀이 결선 투표를 하는데 예. 편파적인 방송이니까 말씀을 드릴까 말까. 뭐 얘기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오늘 알쓸신노 두 번째 이야기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겁니까? 지난 시간에 뭐 성경 이야기하고 사서삼강 이야기하고 해서 참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재밌었습니다. 재밌었나요? 예, 저희 애청자분들도요. 역사적인 노동 이야기 너무나 좋아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헌법 이야기. 좀 더 어려워지는데요. 네. 헌법하면 일단 골치부터 지끈지끈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최근 10년 사이에 헌법이 굉장히 친숙해졌죠. 우리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렇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참 뭐 가슴 심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구나. 이걸 그 촛불 과정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특히나 이명박근혜 이 무지막지하고 무식한 그렇죠. 통치를 겪다 보니까 민주공화국의 소중함을 더더욱 느끼게 되는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공약을 했고 내년 지자체까지는 개헌안을 내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헌법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헌법 얘기하면 노동 3권은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예. 고등학교 때도 배웠었죠. 노동 3권. 노동 3권 권리. 3권 권리. 근데 의무도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에 노동은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헌법을 조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등등등등 나가고요. 2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의무가 나오는군요. 그렇죠. 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이 정한다. 밑줄 쳐야죠. 인간의 존엄성 밑줄 딱 쳐놓으시고요. 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등등등 나가고요. 5항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2월 9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믿고 쓰는 선발투수 문자당의 정호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상당히 바빴다고 말씀하셨어요. 뭐 선거가 있으시다면서요. 제가 뭐 민주노총 관련 일을 안 한 지가 2년이 넘었는데 어쩌다가 또 선거에 개입하게 돼가지고 좀 바쁩니다. 좀 소개해 주시죠. 어떤 선거인지. 선거 얘기는 사실 공정이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방송이 공정하죠, 그죠? 지극히 편파적이죠. 저희는 불공정한 방송이기 때문에요. 항상 약자만 응원하는 이런 방송이라 전혀 상관없습니다. 민주노총이라 하면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죠. 그때는 민주노총 하면 참 우리 사회를 뭐 산소 같은 존재 뭐 이렇게 다들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긴 한데. 공감합니다. 저는 산소 같다 오게 이영애가 생각. 그러니까 저도 이영애를 떠올리고 있어가지고요. 그러다가 사실 또 뭐 민주노총이 우리 사회에서 기여하고 앞으로 또 기여할 바가 굉장히 크긴 하죠. 그렇죠. 근데 최근에 예컨대 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만찬에 불렀는데 안 가 이러는 바람에 그랬었죠. 엄청나게 욕을 먹었죠. 그랬었죠. 뭐 저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만 저도 참 한심해 죽겠는 게 가야지 일단.
그러니까요. 가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맞아요. 아예 뭐 안 간다. 이거 뭐 말도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민주노총 조합원이 한 80만 명 정도 되고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좀 드문 일인데 80만 명 조합원 직접 투표로 위원장을 뽑아요. 다른 나라에는 이렇게 안 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총연맹이잖아요.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그러니까 단위 노조에는 당연히 직접 뽑죠. 근데 단위 노조의 상급 단체가 연맹이고 연맹의 가맹 단위는 개인이 아닙니다. 노조가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 대표가 뽑으면 되는 거죠. 하물며 연맹들의 총합이 총연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이상한 거예요. 조합원들이 직접 상급 단체의 지도부를 직접 투표로 뽑는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예컨대 이제 87년 6월 항쟁에 강렬한 기억이 있어서 그 전에 간접 선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 그렇지만 이항 사망은 오히려 노동 3권을 제한하는 헌법적 근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오히려 빼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조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이게 법률이 하나는 자에 하나요, 정하는 자에 하나요라는 것은 그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유럽 같은 데는 판사들 공무원이잖아요. 판사 노조 있습니다. 그래요? LA 유명한 LA 경찰 노조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은 우리나라 법에서는 노동조합을 조직하지 못하죠. 그리고 마지막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 조항에 따라서 공무원, 교사 단결권은 부여되지만 단체 행동권은 제한되는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한을 없애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노동계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내년 모르겠습니다. 개헌안이 어떻게 나올지 과연 지금의 여소야대 국회에서 개헌안이 발의돼야 되잖아요. 국회에서. 그렇죠. 3분의 2. 3분의 2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요. 그 얘기 좀 들어봅시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저는 항상 예상을 하는데 지난번 총선에서도 대부분 그때 민주당이 대패할 거라 보통 그런 예상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때 방송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둘이 내기를 했어요. 저는 대패 아니다. 분명히 과반 이상까지는 아니겠지만 승리는 할 것이다. 이렇게 내기를 해가지고 제가 막걸리 얻어먹었거든요. 박 PD가 지셨네. 좋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걸었는데요? 저는 그 당시 새누리였죠. 새누리가 과반 이상을 먹을 것이다. 개헌선에 육박할 거다. 그랬었죠. 그때 개헌선. 근데 제가 진행자도 아닌데 갑자기. 어쨌든 뭐 잘 모르겠어요. 개헌안이 과연 나올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입니다. 제 주장을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뭐 보통 이제 개헌이라고 하면 권력 분배, 권력 체계에 관한 것들을 많이 정치권에서 얘기를 되는데 저는 대한민국 국민, 시민, 노동자들의 권리를 어떻게 더 인간의 존엄성에 가깝게 보장할 것인가로 좀 많이들 고민하고 해주셨으면 하는, 그리고 물론 이제 노동자들도 많이 주장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노동 3권,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현 87년 6월 항쟁으로 만들어진 현행 헌법, 굉장히 훌륭한 헌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러저러한 권리 제한이 있는 이 헌법인데 제헌 헌법 있잖아요. 우리나라 제헌 헌법. 6항 국가유공자, 상위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이것이 헌법 32조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4, 5, 6항에 특별한 대접을 해주는 여자 청소년 국가유공자가 있다는 것. 이건 헌법입니다. 그래서 뭐 예컨대 민주화운동 보상자들도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뭐 왜 대접을 해주냐 뭐 이러고 있습니다만 헌법에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요. 헌법에 있는데.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 정체성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중요하다 이 말씀드리고요. 사망 밑줄 치셔야 된다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해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왜 신나는 노동이라고 억지로라도 이름을 붙이냐 하면 노동하는 사람은 존엄한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야 되는 것인데 노예 노동 비스무리한 그런 사회적 풍토 좀 바꿔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이거를 재미로 얘기할 수는 없으나 이 항이 근로의 의무를 진다예요. 궁극주의 국가도 아닌데 어떻게 근로를 의무적으로 하지? 내가 안 하면 그만이지.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이 국가는 근로의 의무와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아하. 이게 좀 어려운데 사실은 그럼 이 법률이 뭐냐? 법률로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이 법률이 뭐냐면 전시 근로동원법입니다. 아, 전쟁 났었을 때요? 네, 전쟁이 나면 뭐 징발을 하든 징용을 하든. 예. 근데 이 법이 99년에 폐지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 대한민국 헌법 32조 2항의 이 조항은 사실상 법률이 없음으로 인해서 지켜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뭐 계엄령이 됐든 뭐가 됐든 발동될 수 있는 조항이다. 이런 것이고요. 예. 33조가 이제 권리입니다. 권리. 요게 참 애매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특히 노동계에서는 할 말이 많은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근로자는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이것은 뭐 대부분 세계 공통적이고요. 헌법에 명시하지 않은 나라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동 3권은 수백 년 자본주의 역사에서 그야말로 헌장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동 3권을 헌법에서 빼자고 주장하는 그런 자들도 있고 경총, 정경련 이런 데서 이거 뺍시다 헌법에서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웃기지 마시고요. 그렇죠.